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다가 얼마 전 제대로 된 시원한 복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 다사다난했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사이다처럼 마음이 뻥 뚫리는 행동을 한 적이 처음이라 아직도 많이 들뜨네요. 이 신나는 기분이 가라앉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요즘 젊은 여자분들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도 보고 그런다지만 저희 때는 그런 건 꿈도 못 꿨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시절만 해도 아직까지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 외인이라고 친정에서도 연을 끊다시피 했던 가족들이 많았던 때였어요. 저희 친정은 남자 어른들이 유난히도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었기에 어려서부터 저는 저희 가족들이 전혀 의지가 되지 않았답니다. 제 힘으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졸음을 참아가며 공부를 해서 그 시절에 대학까지 나오게 되었죠. 친정집이 그래도 형편이 좀 되는 집안이라 소녀가장 노릇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게 도움이라면 큰 도움이긴 했어요. 그렇게 공부에 매진해 대학도 나오고 남편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사실 제가 시집 온다고 할 때부터 저희 시댁이 절 좋아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입만 열면 쥐뿔도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비아냥거리곤 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생선 대가리까지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야? 네가 없이 산다고 우리 집안도 없는 집안인 줄 아나? 이건 네 밥그릇으로 치워. 거지도 아니고. 너 아니면 누가 이딴 거 먹니? 제가 먹을게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얼씨구, 국은 또 왜 이렇게 짜? 너 지금 우리한테 시위하는 거야? 아니면 없이 살아서 소금물이라도 먹던 버릇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누가 소금물을 반찬으로 먹어. 엄마도 참. 향, 얘가 맛을 모르나 보지. 이런 밥상을 얼마나 먹어봤겠어. 국이 짜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저희 친정도 가난하진 않았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간을 세게 해서 먹는 편이었어서 그래요. 생선도 전부 다 먹었고요.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이런 식의 대화가 매번 식사 때마다 끊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제 머리며 옷, 얼굴 생김새까지 틈만 나면 촌스럽고 거지 같다고 놀려댔죠. 걸레질 하나만 못해도 멍청하다는 소리를 해댔고요. 시댁은 시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형편이 좋은 집안 딸이었기 때문에 그 윗세대에서 물려받은 유산만 해도 꽤 많았어요. 다른 남자 형제들에 비해 적게 받은 거였는데도 서울 한복판에 3층짜리 전원주택을 가질 만큼은 되었죠. 그런 집안에 제가 딸랑 제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들어갔으니 제가 싫은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긴 했죠. 게다가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도 훨씬 더 전에 돌아가시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했기에 시어머니는 제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였어요. 물론 평범한 남들과 비교하자면 남편이 잘 버는 편이었는데도 시어머니 기준으론 한참이나 부족해 보였던 거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저희 부부는 시댁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시집살이가 고될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얼른 돈을 벌어 저희만의 집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제가 시집 와서도 공부하는 것도 못 견디게 싫어했답니다. 조금이라도 방해하지 않으면 병이라도 나는 듯이 열과 성을 다해 절 괴롭히곤 했죠. 야, 너 이 시간에 어딜 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교생 실습이 있어서요. 학교가 좀 멀어서 지금 출발해야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어제 말한 건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 오늘 인천에 약속 있다고 했잖아. 그 얘기 하신 건 들었지만 저한테 태워달라고 하시진 않았잖아요.
전 엊그제 제 일정을 미리 말씀드렸으니 당연히 혼자 가시는 줄 알았죠. 어머 얘 봐. 그럼 당연히 네가 태워주는 거지. 그럼 내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빙빙 돌아가야겠어? 넌 어쩜 그렇게 눈치도 센스도 없냐? 하지만 그러면 학교에 너무 늦게 출근하게 되는데요. 내가 태워줄게 내가. 아침부터 시끄러워 죽겠네. 당신 얼른 학교 가. 내 차 타고 가. 왜 네가 데려다 주니? 네가 맨날 저렇게 감싸고 만더니까 며느리란 애가 아직도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 아니야. 그럼 교생 실습 나가는 걸 빵꾸 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약속 잡고 얘기도 해놨는데 굳이 오늘 약속을 잡아서 태워달라는 건 뭐야. 둘 다 그만들 좀 해요. 지겨워 죽겠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절 괴롭힐 때마다 남편은 항상 나서서 제 편이 되어주었고요. 저는 직접 돈을 벌고 대학을 들어가느라 늦은 나이까지 학교를 다녔어야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제 사정을 다 알고도 결혼을 강행했을 정도로 제 꿈을 응원해 주었거든요. 사실 처음 친구의 소개로 만났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저를 좋게 평가해서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한 거였어요. 결혼 후에는 연애 때처럼 말을 살갑게 못하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늘 제 학업을 응원해주는 남편 덕분에 저는 결국 교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으니 그 점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좋았던 남편과의 관계도 영원하지 못했는데요. 그 불행의 씨앗은 바로 결혼 후 5년이 넘어가도록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교사가 된 이후 저희는 2번의 임신을 했고 2번의 유산을 겪었어요. 당시 저는 그렇게 좋아하던 교사 일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로 큰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었는데요. 산부인과를 찾아가 검진을 받아보았는데 병원에서는 남편도 저도 임신이 가능할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리더군요. 당시 저희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았지만 요즘처럼 불임에 대한 치료나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았기에 너무 비싸고 방법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저희의 의견이 갈리게 되었죠. 일단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가 나이만 더 들잖아. 나도 곧 있으면 노산이야. 하루라도 젊을 때 시험관이라도 해보자니까. 미쳤어? 그렇게 맨날 병원 다니면서 우리 부부 불임이에요. 광고라도 하자는 거야?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대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라도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거잖아. 시험관이지 뭔지 그걸 시도하기만 하면 100% 임신이 되냐고. 이번에도 아이가 생겼다가 유산하면 그때까지 든 돈이랑 시간은 그대로 물거품 되는 거 아니야. 100%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데 동네방네 우리 부부 애 못 가진다고 광고까지 해야 하냐고. 왜 그렇게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거야? 지금 누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중요해? 당신은 우리가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하냐고.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어떻게 여자가 돼갖고 병원부터 다닐 생각을 해? 백날 첫날 산부인과 들락날락거리는 게 그게 안 창피하냐?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잖아. 여보, 난 정말 아이 가지고 싶다고. 그럼 건강관리를 잘하고 살았어야지. 동네 사람들 병원 들락거린다는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이 문제로 저희는 약 2년 동안이나 언쟁을 벌였는데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임신을 위한 노력도 하지 못한 채 부부 사이는 영영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가 신혼 때 함께 목표했던 것들은 전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죠. 신혼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한 것, 아이를 2명 가지기로 한 것, 아이가 10살이 넘으면 해외여행을 가기로 한 것 등등이 말이에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니 저에게 남는 건 전보다도 더 힘든 시댁살이 뿐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누이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졌죠. 야, 너 지금 당장 나가서 메론 좀 사와. 메론이요?
지금 이 시간에요?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 어디 가서 메론을 구해요? 뭐? 어디 도매시장이라도 가서 사오라고. 얘는 진짜 뭐 하나 시키면 이렇게 말이 많니 말이. 그럼 애벤 내가 가서 구해오랴?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이 말도 지지리도 안 듣냐 하여간. 임산부가 구해달라면 구할 것이지. 너 차는 어디다 두고 말대꾸부터 하니? 당장 차 끌고 나가서 어딜 가든 메론을 구해오란 말이야. 신우이는 매번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절 괴롭히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옆에서 옳았구나 하고 맞장구를 쳐주었고요. 저렇게 닥달을 해서 결국 제가 신우이가 원하는 것을 구해왔더라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걸 보면 신우이는 그냥 저를 구박하는 것으로 임신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의 습관이 굳어져 출산을 한 이후에도 저는 신우이의 고된 육아를 다 대신 해주어야 했답니다. 똥기저귀를 가는 것부터 해서 아이를 재우고 울면 달래주고 나중에는 유치원과 학교를 데려다 주는 것까지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남편은 제가 잠도 못 자고 건강도 못 챙길 만큼 시댁 식구들한테 시달리는 걸 그저 나 몰라라 무시하기만 했네요. 집안에서 얼마나 구박이 심했는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아이들의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따라가는 등의 일정이 생기면 저는 자처해서 봉사를 떠났을 정도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었죠.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시댁 식구들의 구박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던 건 제 스스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늘 다정한 엄마가 되는 것을 꿈꿔왔는데 제 꿈을 짓밟은 건 다름 아닌 제 자신이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 자책하는 생각들만 가득해지게 된 건 시댁 식구들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게 무능하고 여자 노릇 못하고 멍청하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해댔으니까요. 연이은 유산과 남편과의 불화만 해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기에 충분한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절 괴롭혔으니까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깜깜하기만 했던 제 삶에 차츰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신락같이 얇디 얇았던 그 햇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햇살은 바로 신우이의 딸인 조카 혜린이었는데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똑똑하고 당찬 조카였는데 학교에 들어가더니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절 이유 없이 괴롭힐 때마다 똑부러진 목소리로 그러면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어요. 왜 이유 없이 숙모를 괴롭히는 거야? 어차피 탄산음료 안 먹을 거면서 왜 짜장면이 나오자마자 외숙모한테 콜라 사오라고 시키냐고. 외숙모 짜장면이 다 불어 터져버렸잖아. 너 먹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엄마가 괜히 외숙모 괴롭힌다니? 콜라 좋아하는 거 너면서. 그리고 외숙모는 애가 없어서 너한테 이거저거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외숙모는 짜장면 불려서 먹는 거 좋아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나 짬뽕 먹으면 돼서 콜라 안 먹어도 돼. 내가 콜라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잖아. 할머니도 외숙모 좀 그만 괴롭혀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건 나쁜 거랬어요. 신우이는 조카의 말에 진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기 바빴죠. 하나밖에 없는 어린 손녀가 따박따박 지적을 하니 시어머니 얼굴도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조카가 올 때면 저를 아예 방 안에 들어가라고 하거나 밖에 나가 있으라는 등 같이 있을 시간 자체를 빼버렸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귀중한 휴식 시간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하지 않는 시간에 저는 부족했던 잠도 자고 식사도 양껏 하고 필요한 공부도 하는 등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같이 있는 시간만 줄어들었다 뿐이지 시누이의 게으름 덕분에 조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건 늘 제 몫이었는데요. 그때마다 조카는 저에게도 시시콜콜 걱정 어린 소리를 했어요.
외숙모도 자꾸 이렇게 엄마가 시킨다고 데리러 오지 말고 싫은 건 싫다고 해. 외숙모도 밖에 나가서는 학교 선생님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할머니랑 엄마한테 주눅 들어서 살아? 그럼 외숙모 오지 마. 외숙모는 너 데려다 주는 건 하나도 안 힘들고 좋은데.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외숙모가 맨날 힘들게 일만 하고 사니까 그렇지. 알았어. 힘든 건 조금만 할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중학생 되면 엄마 아빠한테 캐나다로 유학 보낸다고 말 들었어. 이미 서류도 다 만들고 있어. 나 없으면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차라리 외숙모네 집을 구해 나가서 살아. 아휴, 조그만 게 별소리를 다 하네. 알았어. 자꾸 외숙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해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라고. 아유, 속 터져.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남편 대신 절 이렇게나 응원해주는 사람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나요. 어려서부터 제 엄마인 시누이보다 제 손을 훨씬 많이 타고 자란 조카는 유학길에 오르기 전까지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었고, 그런 조카 덕분에 저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조카가 캐나다로 떠난 이후에는 대놓고 반항을 한 것까진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신년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제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교사로서 들어야 하는 것 이상의 교육을 듣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잠시 피하기도 했죠. 그것만으로도 숨 쉴 구멍이 생겼어요. 제가 조금씩 눈에서 멀어지자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어느 순간 그런 저에게 적응을 했는지 예전보다는 덜 괴롭히기도 했고요. 제가 나름의 반항을 하기 전에는 조카의 말처럼 제가 시댁 식구들이 뭔 말을 하던 구분구분 다 해주니 점점 더 심하게 대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외면과 시댁의 괄시를 어느 정도 무시하는 법을 터득하고 제 삶을 작게라도 꾸려나가고 살았어요. 제 팔뚝만 하던 조카가 다 자라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어엿한 직장인이 될 때까지요. 사회초년생인 조카에게 여러 선물을 사주었을 때는 그때까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만큼 열심히 살아온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했어요. 물론 훌쩍 큰 조카가 몇 년 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제가 키운 딸이 온 것처럼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조카도 보고 싶었다며 눈물을 글썽였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똥 씹은 표정으로 절 쳐다보긴 했지만 그때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조카와 안부를 나눴답니다. 그런데 오랜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조카로 인해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거의 10년 동안이나 한국에 없던 조카는 한 번씩 외할머니 집, 저에게는 시어머니 집으로 올 때마다 눈살을 찌푸린 것이었는데요. 예전처럼 조카 앞에서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심부름을 시키거나 일부러 골탕 먹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가족 모임에서 요리부터 설거지, 청소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건 저 혼자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생활에 익숙해진 데다가 이젠 아무도 못된 말을 걸지 않아서 편하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조카가 보기엔 아니었나 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와 함께 상을 치우기 시작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멈칫하게 만들더니 외숙모 설거지하게 냅두고 거실로 나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한 거였어요. 전 외숙모 도와주고 싶은데요. 왜 당연하게 외숙모 혼자 설거지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TV 앞에 널브러지는 거예요? 오늘 장 봐와서 요리하고 상 차린 것도 외숙모인데 상 치우고 설거지하는 것도 외숙모 혼자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다들 숟가락 하나 치워주는 사람 없이 그냥 내버려두고 소파로 갈 수가 있어요. 원래 가족 모임 때는 그런 거다. 너희 외숙모도 우리 가족한테 받은 거 많아. 오늘은 이제 막 취직한 네가 주인공이니까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와서 얘기 좀 나누자는 거다. 아유, 그래. 혜린이 너 좀 그만 따져라. 엄마도 아빠네 집 가면 일하잖아. 원래 다 그런 거야. 얼른 외할머니 말 좀 들어.
엄마가 무슨 일을 해? 할머니 집 가서도 죄다 근처에서 외식하거나 배달시켜 먹으면서. 얘는 엄마도 너희 할머니 말에는 내내 하잖아. 시끄럽고 그만 좀 거실로 가 앉아 좀. 싫어. 다들 너무 부당한 것 같아. 나라도 외숙모 도와줄래.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어. 엄마는 내가 나중에 시집가도 혼자서 7인분 요리 다 하고 치우고 설거지에 청소까지 하면 좋겠어? 할머니도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카의 허를 찌르는 질문에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또다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제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며 조카한테 한 소리 하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그만 좀 떽떽거려라. 넌 무슨 여자애가 돼가지고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냐? 너희 엄마 아빠가 너 그렇게 대바라지라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유학생활 시켜준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삼촌이 먼저 외숙모 편 들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외숙모 남편은 삼촌이잖아. 근데 왜 삼촌도 외숙모를 괴롭혀? 나이도 외숙모가 삼촌보다 훨씬 어린데 그럴수록 잘해줘야지. 새파랗게 어린 게 뭘 안다고 어른들 사정이 이래라 저래라는 거냐? 이게 아주 우냐우냐 해주니까. 태준이 너 그만해라. 하나뿐인 귀한 손녀한테 뭐 하는 거냐? 그래. 혼을 내도 내가 하지. 네가 뭔데 내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밥 다 먹었으면 나가. 남편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동시에 화를 버럭 냈어요. 두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조카만큼은 끔찍이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괜한 성질을 내며 수저를 탁 내려놓고 거실로 나가버렸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남편을 뒤따라 말없이 거실로 나갔어요.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왠지 심상치가 않았죠. 저는 조카와 함께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혜린아, 외숙모 정말 괜찮아. 요즘 시대가 어떤지 잘 알긴 하지만 너희 할머니랑 엄마는 옛날 사람이잖아. 외숙모도 옛날 사람이고. 우리 세대는 너네랑 좀 달라.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별로 힘들지도 않고. 예전처럼 뭐라고 하는 것보단 지금처럼 조용히 일만 하는 게 나로서도 편하고 좋아. 괜히 들쑤시지 마라. 어?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은 너무 심하잖아.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외숙모가 얼마나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지 알아? 그렇지만 이건 외숙모의 삶이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엄마랑 할머니한테 살갑게 좀 해드려. 다들 너 오랜만에 봐서 얼마나 네 소식 궁금해하는지 알잖아. 우리 손녀 유학 다녀왔다고 할머니가 너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조카는 제 타이르는 말에 결국 설거지 중간에 거실로 나가 나머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가족들 앞에서 따박따박 맞는 말을 하는 것을 자제했답니다. 저는 내심 그 정도로만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그 일로 절 따로 괴롭히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날의 일이 잊혀질 때쯤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의 70번째 생신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칠순을 맞이한 시어머니는 이번 생일엔 특별히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다니기 편하도록 날씨가 온화하고 대중교통이나 택시가 잘 되어 있으며 현지 음식도 잘 맞는 그런 여행지를 5군데 조사해 시어머니한테 정리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알아온 걸 전부 검토한 다음 가장 가까운 일본을 선택했죠. 저는 당연히 여행과 관련한 모든 허드렛 일은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여기로 비행기표 예약할게요. 다들 금요일 저녁 괜찮으시죠? 아니, 비행기 예약은 하지 마. 엄마가 이번 여행은 비행기가 아닌 배로 가고 싶으시대. 배로요? 일본까지요? 그래, 배로 갈 거다. 요즘 어디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크루즈 여행이 그렇게 새로운 재미라더라. 내가 비행기는 타봤어도 이 나이 되도록 크루즈 여행은 안 해보지 않았냐. 이번에는 비행기 대신에 배편을 좀 알아보고 싶다. 아, 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배를 새로 알아볼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나 아는 지인 통해서 구하면 싸게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거든.
그리고 너 자리도 예약해 놓으려고. 너도 이번에는 같이 가자. 저도요? 저번에 우리 혜린이가 그랬잖아. 우리가 너한테 너무 막대한다고. 자기가 시집가서 그런 취급받았으면 좋겠냐고 말이야. 그 말 이후로 엄마랑 내가 얘기를 좀 해연히 했어.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갑자기 신우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 전 신우이가 뭘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서 아무 말 없이 신우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더니 신우이는 멋쩍은 표정으로 눈을 피하더군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 여행은 너도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제가 호텔이랑 다른 곳들 전부 예약할게요. 그래. 좋은 곳으로 알아서 예약해놔. 어색한 얘기를 한 것도 모자라 웬일로 신우이가 알아서 크루즈표를 구하겠다고 나서길래 저는 진심인가 싶어서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집에 와서 여행에 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준비할 때도 신우이의 말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생했던 게 이런 보답을 받는구나 싶어서 솔직히 눈물도 찔끔 났고요. 저는 최대한 시댁 식구들 취향과 사정에 맞춰 숙소, 음식점, 현지 교통편까지 전부 예약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 시어머니와 신우이와 남편에게도 이 모든 정보를 공유해줬어요. 저도 모르게 이번 여행은 조금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전날 저녁, 저는 분주하게 짐을 싸느라 잠도 거의 못 자다시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챙기기 싫다고 저한테 대신 챙기려고 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이삿짐 싸듯이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드라이기, 샴푸, 린스, 즉석밥, 김치, 후라이팬 등 가장 큰 사이즈의 캐리어에도 다 담기지 못해 캐리어를 하나 더 썼어야 했어요. 원래도 틈만 나면 외박을 하던 남편은 여행 전날까지도 외박을 하면서 자기 짐도 알아서 챙기고 오라고 했죠. 결국 저 혼자 4명분의 짐을 챙겨 아침 일찍 항구로 나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혼자 낑낑대며 제 몸만한 캐리어 3개를 겨우 싣고 약속 시간인 아침 8시 10분 전에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10분 전이니 다들 곧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연락도 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그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교통편 때문에 다들 늦는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도 1시간이나 늦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표를 새로 끊어야 하나 싶어 일본 가는 크루즈 여행 배편을 알아보았는데 그날 일본으로 가는 배편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어요. 크루즈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워하는데 1시간이나 연락이 안 되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것도 영상통화로요.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다들 지금 어디예요? 나는 지금 항구 앞인데. 아직도 항구라고? 어머, 얘 비까지 맞고 있는 거 봐. 엄마, 이거 봐봐. 화면의 가운데 밑엔 남편의 얼굴이 있었고 그 위 양옆으로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뒷배경을 다 가리니 대충 실내에 있다는 것 알겠는데 정확한 장소를 모르겠더군요. 세 사람은 화면으로 절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비 오는 항구 앞에서 아주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구나. 그럼 그렇지. 엄마가 말했지? 얘는 의심 같은 건 일절할 줄 모른다고. 천치 같은 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우리 공항이야, 공항. 당신 정말 몰랐어? 너도 진짜 무식하다. 어떻게 그걸 믿냐? 우리는 이제 30분 뒤에 발리로 날아가니까 혼자 일본을 가든지 아님 항구에서 계속 비를 맞고 있던지. 그리고 너, 내가 경고하는데 우리 딸 번호 지워라. 내가 저번에도 둘이 연락하고 지내지 말라고 했지? 이제 너한테 애 등에고 심부름 시킬 일 없으니까 얼른 지워. 신우의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고 그때서야 저는 세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서 무거운 캐리어를 이고 치고 비까지 맞으면서 서 있는데
순간적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구박을 받고 살았으면서 잠시라도 그 인간들의 마음이 진심일 거라고 믿은 스스로가 너무나 바보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묻어졌던 제 감각이 다 살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는 게 일상이라 아무렇지 않다고 믿었는데 그것조차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 같아 그동안엔 제 삶이 못 견디게 불쌍하고 처량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한참을 빗속에서 울었던 것 같네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렬하게 들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세 사람한테 당했던 걸 생각하면 어떤 짓을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죠. 집에 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생각하다가 불현듯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 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던 기간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알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약점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이나 시댁에는 저 혼자였고요. 저는 일도 잠시 잊을 만큼 열심히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댔는데 그걸 직접 시댁 식구들한테 느끼게 해줄 참이었어요. 일주일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시댁 식구들이 귀국하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일찍이 공항에 나가 입국하던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국장을 나오던 시댁 식구들은 차키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절 발견하고는 어떻게 알고 왔냐며 살짝 의아한 말투로 질문을 던지더군요. 자기들이 일주일 전에 저지른 짓은 이미 다 잊은 것 같았죠. 저는 평소와 똑같은 말투로 그럼 내가 짐을 나르러 오지 어떻게 왔겠냐며 대꾸했고 귀국 일정은 신우이가 은연중에 얘기를 했다고 둘러댔어요. 실제로는 신우이의 컴퓨터로 들어가 예약 내역을 확인해서 알아낸 것이었지만 신우이는 내가 그랬었나? 라고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으면서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짐을 맡겼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세 사람의 짐을 건네받으면서 말했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칠순잔치 그거 지금 바로 가셔야 돼요. 칠순잔치? 그게 오늘이라고?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다른 가족들 시간 맞추려면 주말밖에 없어서 오늘로 잡았어요.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이 늙은이를 죽이려는 거야? 어떻게 비행기 타자마자 바로 칠순잔치를 가라는 거야? 오늘이 아니면 다음 주를 미루거나 저번 주로 땡겼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그건 싫으시다고 오케이 하셨어요. 내가 그랬던가? 뭐 아무렴 어때 엄마. 그냥 가자. 엄마 발리에서 산 그 원피스 그거 입자. 촌스럽게 한복 입지 말고. 너 한복 같은 거 준비 안 했지? 준비했는데 그냥 안 입는다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실 시어머니 역시 귀국 당일날 칠순잔치를 한다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시어머니가 잔소리했을 법한 내용들로만 둘러대니 그랬나 보다 하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누가 누구 보고 천치라는 건지 모르겠어서 코웃음을 쳤네요. 어쨌든 전 세 사람을 싣고 예약된 장소로 갔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호텔의 라운지룸이었죠. 룸 안에는 제가 초대했던 친척들이 모두 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중간에 갈아입은 화사한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예전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집안에서 가장 체력, 즉 힘이 많은 사람은 시어머니였기에 시어머니는 여전히 포스 있게 자리에 앉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있는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해주며 덕담도 선물도 건네드렸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안부 인사를 마친 뒤 저는 미리 준비한 마이크를 켜고 룸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모두들 의아한 반응이었고 누구보다도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이 가장 놀란 얼굴이었죠. 저는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70번째 생신을 맞이하신 거 축하드려요. 지난 30년 가까이 어머님 밑에서 지내면서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는지 몰라요. 늘 감사드리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의 마음을 담아 이번 칠순 생신 선물은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읽기 시작하자 곧바로 루마는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시죠? 15년 전 제가 저희 부부의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있었다는 걸요. 그때는 그런 아파트 청약 따위는 별거 아니라며 차라리 그걸 담보로 저희 형님 명의의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내주었었잖아요. 물론 더 이상 남편과 따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제가 내버려 두고 있었지만 그 아파트 값이 지금은 자그마치 28억이에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즐기기 시작했죠. 그 아파트 하나로 남편이 치킨집, 아이스크림 가게 망쳐놓고 형님이 카페 망쳐놓을 자금을 모두 마련하셨죠. 그러면서 잃은 돈이 부자인 어머님 기준으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시죠. 그래서 담보를 철회하려고요. 이미 은행에 방문해 제 의사를 전부 밝힌 상황이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많은 연락을 받게 되실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제가 환하게 웃으며 서프라이즈를 외치자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힘껏 내려치며 너 이년이 감히? 라며 호통을 치셨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는지 애꿎은 테이블만 계속 내리치셨어요. 시누이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고 남편 역시 비오듯 땀을 흘리기만 했죠. 사람들은 더욱더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참, 어머님 예전에 부모님께 물려받았다는 집도 형님이 어머님 몰래 대출 몇 건 받은 거 여전히 걸려있는 거 아시죠? 어머님 딸을 너무 고급지게 키우셔서 그런지 돈 쓰는 스케일이 남다르더라고요. 혜린이 유학자금이 어디서 그렇게 넘치게 나왔나 했더니 그게 다 어머님 집에서 나온 거였더라고요. 이건 알려준 제가 고맙죠. 오늘이 그냥 생신도 아니고 칠순이시니까 이건 보너스예요. 세상에, 어머님 이거 다 수습하시려면 여기 계신 가족분들께 손이라도 벌리셔야겠네요. 제 마지막 말이 끝나자 웅성거리던 소리는 뚝 끊겼고 쥐중은 듯한 침묵이 루만을 가득 채웠어요. 일간 친척들은 제 마지막 말에 눈알을 굴리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어요. 지금 그 말들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그런 짓 하게 우리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어디 집안 어른들 다 모아놓고 헛소리야. 그래, 말 잘했다. 당신 선물도 있어. 뭐? 아직 안 끝났다는 소리야. 자, 여기 이혼장이야. 저는 품에서 이혼장도 꺼내서 있는 힘껏 남편 얼굴로 던져버렸습니다. 일가 친척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절박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지금 천연이 우리를 모함하는 거야. 천연이 문제인 거라고. 네가 감히 이런 자리에서 우리한테 이런 망신을 줘? 내 딸이 뭐 어쩌고 저쩌? 네가 사기친 거지. 네 년이 더러운 뒷공작으로 사기를 친 거 아니냐고. 내가 네 수작에 놀아날 것 같아? 노망나셨어요? 당신들이 사람 하나 바보 천치로 만들어 놓고 좋다고 낄낄거리며 여행 가 있는 동안 이미 모든 법적인 조치는 끝났어요. 당신들이 그동안 저지른 잘못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일주일이면 빠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담보 철회하고 이혼하는 것까지만 알려드렸죠. 당신들도 그동안 날 괴롭힌 증거가 차고 넘쳐. 내가 그 보상 10원 한 장까지 싹싹 긁어서 받을 테니까 길거리에 나앉을 준비나 해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뜨는 친척들을 따라서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고 시누이 역시 남편에게 마누라 관리 하나 못한다며 짜증을 내더군요. 벌써부터 서로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 제가 거기서 세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없었네요. 그리고 저는 찾아가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일찌감치 복도로 나와 있었던 조카 혜린이었죠. 혜린아,
외숙모가 결국 이렇게 다 터트려버려서 미안해.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한데 혜린이한테는 너무 미안해. 아니야. 나는 오히려 외숙모가 직접 이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외숙모,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 나쁜 사람들이 벌 받은 거지. 뭐, 난 신경 쓰지 말고 계획했던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실행해. 그건 외숙모의 정당한 권리니까. 그리고 뭐, 우리 집안은 혼 좀 나야 돼. 고마워. 혹시 너한테 힘든 일이 생기면 외숙모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알았지? 조카의 표정은 사실 마냥 밝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절 보고 웃어주더군요. 저는 그런 조카를 꼭 안아준 뒤 조카의 말대로 저의 정당한 권리를 모두 행사했습니다. 담보를 철회하니 시댁으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비토 촉장이 날아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돈으로 겨우 그 빚의 이자들을 막아낼 때쯤엔 제가 고소장을 때렸어요. 지속적인 괴롭힘과 금품 갈취 등으로요. 남편과의 이혼에서는 당연히 막대한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도 받아낼 위자료가 한가득이었죠. 특히 지난 기록들을 모두 뒤져봤을 때 시댁 사람들이 절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한 행동이 몇 건이 쏟아져 나왔어요. 핸드폰을 자주 안 바꾸길 천만 다행이었네요. 가뜩이나 밀려드는 빚독촉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제 고소까지 덮치니 시댁은 정신을 못 차리고 휘청였죠. 뒤늦게라도 정신을 좀 차렸는지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연락해서 울고 불며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평소에 저에게 그래왔듯이 들은 채도 안 하고 무시해버렸고요. 그 사람들이 나락을 가는 동안 전 제 아파트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 아파트는 세를 놓고 있었는데 하늘이 도우시는 건지 세입자들이 마침 재계약을 안 하고 집을 비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여행을 갔을 때 제 짐들을 모두 옮겨놓은 상태였죠. 하루 종일 가족들의 뒤치다꺼리를 하지 않고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생각보다도 훨씬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시댁으로부터 하나 둘씩 입금이 되어야 할 돈이 들어올 때쯤엔 저는 안식년을 선언하고 잠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났답니다. 드넓은 자연을 보면서 제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죠. 스스로가 바보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힘든 일들이 떠올라 목이 메이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 자신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룬 것들이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절 괴롭혔던 그 인간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에 성공했으니 저라는 사람이 마냥 바보는 아니었더라고요. 지금은 여행을 다녀와 아침에는 요가를 하고 유기농 건강식만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조카와는 아직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고 있고요. 저는 이제야 제 삶이 더없이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그리고 만약 저처럼 당하고만 사는 삶이 익숙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꼭 그 삶에서 안주하지 말고 정당하게 스스로의 권리를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알차게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 사람이에요. 전 지금 토끼 같은 아들내미와 절 정말 아껴주는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해지기까지 제 인생 역경 스토리를 들어주세요. 언어 하나로 성공하고 싶었고 그러기에 대학교도 영문학과를 갔어요. 남들은 싫다고 하는 영어가 저는 왜 이렇게 재미있던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학교를 다녔죠. 하지만 대학교 4학년을 앞둔 시점 부모님이 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희 부모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남겨둔 재산들이 많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살다 보면 살아칠 거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모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돈 필요 없어.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어쩌겠어.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이모가 아무리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넌 네 자신만 믿어야 한다고. 이모, 나 이제 어떡해. 엄마 아빠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냐는 말이야. 그러게 하늘도 무심하지. 나도 같이 갔어야 해.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살아남아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모가 그런 소리 듣고 싶겠어? 보란듯이 잘 살아. 네 엄마 아빠 욕되지 않게 잘 살으란 말이야. 이모는 냉정했지만 그때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분이었어요. 슬픔을 잊으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죠. 그리고 한국에 나와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전 곧바로 영어 강사로 취직을 했어요. 남편 또한 저와 같이 한국에 나와 학원의 강사 자리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나도 강남권에 가야 하는데. 자기 실력이면 충분하지. 너무 걱정 마. 언제까지 종로에 있어야 하는지 진짜 짜증난다. 솔직히 나는 유학파인데. 그치. 나도 자기 도울게. 내가 운이 좋아서 강남에 입성했지만 자기도 곧 그렇게 될 거야. 고맙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힘이 나. 동기들 만나면 얼마나 으스대는지 내가 확 콧대를 눌러줘야지. 종로도 엄청 훌륭한 곳이잖아. 자기도 자부심 갖고 하다 보면 원하는 곳에서 자리 잡을 거야. 그래야지. 슬쩍 너희 원장한테도 흘려. 강남권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남편이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강의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언젠간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도 많이 안정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윤이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쯤 이렇게 딸이 결혼해서 남편이랑 일하는 것도 보고 말이야. 그러게요. 저도 참 아쉬워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결혼하는 것까지만이라도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정윤아, 슬퍼 말아라. 난 너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한 적 없어. 내가 딸이 없잖니? 우리 윤범이가 너 데려오는 순간부터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였어. 전 정말 행운하네요. 어렸을 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지금은 이렇게 시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아서요. 널 어떻게 안 예뻐할 수가 있겠니? 혹시라도 윤범이가 너 속상하게 하면 말해. 난 윤범이 편이 아니라 네 편이니까.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엄마 자식인데. 하여튼 엄마는 정윤이를 심하게 좋아한다니까. 평생 엄마 소원이 딸 하나 있는 거였잖니. 이제 정윤이가 내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안 좋아하고 배겨? 그런데다 똑똑하고 예쁘기까지 하니까. 에이 어머님, 저 너무 띄워주신다.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참 행복했어요. 먹구름이 잠시 드리워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좋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난 덕에 슬플 겨를이 없었죠. 그리고 이 좋은 찰나에 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네? 인수요? 그래, 정윤쌤이 생각 좀 해봐. 나 이제 애들 데리고 외국으로 들어가는데 적당한 사람이 있어야 학원을 넘겨주지. 그래도 내 피땀 노고가 들어가 있는 건데 아무한테나 넘겨줄 수는 없고 딱 적임자가 정윤쌤 같아서 그래. 에이 원장님, 그래도 학원 운영은 제 영역 밖이에요. 솔직히 이 지역에서 학생 수 제일 많지. 부모 상담 잘하지, 똑소리 나지. 영어도 그만하면 훌륭하지. 뭐가 적임자가 아니야. 정윤쌤도 언제까지 남 밑에 있을 수 없잖아. 잘 생각해봐. 네, 고민해 볼게요. 그래도 이런 제안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내 학원 잘 인수해서 운영해주면 나야 감사하지? 이민을 고려 중인 원장 선생님은 저에게 학원을 넘기고 싶어 했고 사실
학원의 입지를 보나 학원의 명성을 보나 제가 인수하는 것이 저에게도 유리했어요. 뭘 고민해? 자기한테 좋은 기회 아니야? 당장 인수하자. 그래도 아직 이 경력에 원장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학원 인수 금액도 만만치 않아서 고민돼. 자기 돈 있잖아. 돈 있어도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 알지. 원장쌤이 정말 피땀 흘려 잘 이루어 놓으신 거. 그래도 이 돈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거지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고 혹시라도 안 됐을 때를 생각하니까 무서워. 자기한테는 내가 있는데 뭐. 그리고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은 딸이 이렇게 잘 살아서 학원 원장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더욱 대견해 하실 거야. 남들은 차려주고 싶어도 못 차려주는 건데 얼마나 복 받은 거야? 그렇긴 하지. 자기도 찬성이라는 거지? 당신 학원 인수하면 나도 그 학원으로 가서 수업할까? 지금 종로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당신이랑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종로 말고 강남 바닥에서 강사하고 싶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강의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리스크가 있지 않아? 아니야,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 학원을 이끌어가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나 남편이잖아. 고마워. 당신은 내 생각만 해주네. 당연하지. 자기랑 결혼할 때부터 늘 자기 생각만 해야겠다 싶었어. 남편의 적극적인 응원 속에 전 학원을 인수했고 그래도 인기가 많은 강사에 속해서 그런지 학원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내 조카 성공했네. 네 엄마가 봤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 이모 고마워. 아, 서연이도 우리 학원에 보내. 내가 영어 봐줄게. 그래도 돼? 너 워낙 스타 강사인데 내가 괜히 시간 뺏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이모한테 많이 의지했잖아.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그래 장하다. 우리 조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이모가 다른 건 해줄 게 없고 음식이나 너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해줄 테니까. 알겠어. 고마워. 참 순탄했어요. 가끔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잊을 만큼 행복한 순간도 많았죠. 우리 강사진들 좀 다시 구성해야 할 것 같지 않아? 왜? 난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실력도 있고 또 나랑 같이 동고동락하던 쌤들이라 믿을만 하잖아. 내가 몇 번 강의해보니까 실력이 영. 아무래도 국내파들이 많잖아. 너도 알다시피 솔직히 영어 가르치면서 해외 안 다녀오는 것도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참에 물갈이 좀 하자. 자기야, 지금 있는 선생님들도 훌륭해. 그리고 인기도 많으신 분들이고. 그거야 학부모님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솔직히 같은 돈을 주고 유학파한테 강의 받으라고 하면 국내파한테 누가 강의 듣겠어? 자기야, 그래도 난 의 지키고 싶어. 갑자기 원장 됐다고 그러는 거 싫어. 남편과 같이 일을 하자 남편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학원을 본인 학원처럼 아꼈고 그러기에 강사진들에게도 관심이 많다고 느꼈죠. 하지만 그건 제 아니란 생각이더라고요. 원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거라도 있어요? 아니요. 정해진 수업은 다 마칠게요. 저뿐만 아니라 한 선생, 윤 선생도 그만두겠다고 하네요. 아니, 갑자기 왜 들이래요? 내가 쌤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저희 같은 국내파들이 어떻게 원장쌤 같은 진기한 분이랑 일을 하시겠어요? 혹시 뭐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닙니다. 학생들 생각해서 정해진 강의는 다 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갑작스런 강사들의 대거 퇴사가 있었고 그 배후에는 남편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과 제 사이에서 교묘하게 이간질을 하고 본인 입맛에 맞는 강사진들로 내세우더라고요. 자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솔직히 국내파가 우리 강남에 있는 게 말이 되냐? 나 같은 유학파도 종로에서 몇 년을 썩었는데 걔들은 너무 과대평가됐어.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는 강사들
한번 믿고 써봐. 당신이 이럴 줄 정말 몰랐어. 이 학원 인수받았을 때 나 쉽게 인수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유산 가지고 인수한 거라고. 알아. 아니까 더 잘해내고 싶어서 그래. 우리 학원이 여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원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거 아니야? 남편은 뭐든 저를 위해서 했다고 했어요. 전 그렇게 오래 일했던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했고 남편의 추천대로 새로운 강사진들을 맞이하게 되었죠.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믿고 맡겼네요. 친정 부모님도 없던 터라 오로지 내 가족은 남편과 시댁뿐이라고 생각하며 설마하니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시킬까 했거든요. 그때는 그저 이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부원장이니까 내 말 따르면 되고요. 아무래도 원장님은 바쁘니까 고충사항이나 애로사항은 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부원장님. 남편은 오히려 강의보다 학원을 운영하는 것에 더욱더 힘을 썼어요. 자기도 수강생 늘려야 하지 않아? 황금타임에 이 정도 인원이면 솔직히 적자지. 뭐? 당신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학원 이렇게까지 운영되는 게 누구 덕인데? 그건 알지만 그런 건 뒤로 두고 자기 강의에 신경 썼으면 해. 너는 사업을 몰라도 너무 모른단 말이야. 학원 강의야 그렇다 치고 일단 몸집을 부풀려서 우리 학원이 이 정도로 잘 되는 학원이라는 것을 학부모들한테도 보여줘야 한다니까. 그래야 보여주는 효과를 무시 못하지. 난 규모도 중요하지만 인수받기 전처럼 학생 한 명 한 명 다 신경 쓰면서 지내고 싶어. 내 학생들이고 제자들인데 규모보다는 내 실이 중요하지. 자기는 나를 만난 거를 천운으로 알아. 이렇게 고지식해서는. 그러게요. 부원장님이 학원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시는데 원장님도 참 고지식하셔. 그렇죠.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우리 강 선생밖에 없다니까. 제가 그래서 부원장님 눈에 든 거 아닌가요? 남편이 내세운 강사진들은 대부분 남편의 입김이 통하는 강사들이었어요. 조금 소외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내 학원, 내 강사들이라는 마음으로 지내서 그런지 섭섭함도 잠시뿐 털어내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잘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남편과 같이 있으면 학원 운영은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정의 골도 깊어졌어요. 아우, 우리 세아가 얼마 만에 오는 거야. 내가 너 좋아하는 골뱅이 무침 해놨다?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너무 오랜만에 오네요. 윤범이한테 얘기는 자주 듣고 있지. 학원 엄청 잘 된다며? 우리 윤범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윤범이가 사업수와는 좋은 애거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아니, 우리 윤범이가 오죽 잘할까 싶어서 그렇지. 여자는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딱 안 쓰고 흘러간 대로 그냥 살면 그만이야. 너도 그게 편하지 않니? 애기 낳고 살다 보면 이런 건 아무 일도 아니야. 편하게만 살고 싶었으면 학원 인수 안 했죠. 제 사업이니만큼 천천히 키워보고 싶어요. 믿어주세요. 그래, 우리 아가 똑부러진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 맞다. 근데 니들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소식 없는 게야? 그러게요. 저도 윤범 씨 닮은 아들 하나 낳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네요. 거 봐라. 너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잃는 게 많다니까? 그냥 공주처럼 살아. 네 학원 우리 윤범이가 잘 운영해 줄 텐데 뭘 그러니? 넌 천천히 아기나 가질 준비하면서 슬슬 강의나 하면 되잖니. 네, 그러고 싶은데 참 마음 같지가 않네요. 벌려놓은 사업이니까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여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혼했으면 애 낳고 사는 게 제일이지. 우리 새아가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잘 모른다니까? 제가 편해지셨는지 어머님은 저에게 아기 얘기를 반복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때는 아기를 가지고 싶었던 터라 어머님 이야기가 그렇게 싫게 들리진 않았죠. 그저 저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던 터라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 결혼도 했었거든요. 아이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일에 몰두해서인지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거봐, 엄마도 그러시지? 은근 손주 기다리신다니까. 나랑 매일 여기서 싸우지 말고 당신은 강의할 것만 하고 들어가서 좀 쉬면서 지내. 얼마나 힘들게 달려왔어. 우리도 얼른 아이 낳아야지. 그래도 이렇게 학원을 떡하니 차려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좀 아니잖아. 누가 그렇게 하래? 내가 있잖아. 지금 우선순위는 우리한테 아이라는 거지. 당장 자기가 없어서 학원이 안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당신 학원이지만 나도 정말 소중해. 어떻게 보면 당신 옆에서 나도 같이 성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말이야. 그건 그렇지. 당신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왔잖아. 이제 내가 좀 옆에서 도와주고 자기는 쉬엄쉬엄 해. 그리고 아이 낳고 복직하면 되지. 지금 수업을 좀 줄이고 우리 가정에 충실해줬으면 좋겠어. 난 언제나 자기 편이기도 하고 우리가 소중하니까. 남편 말이 참 와닿았어요. 그동안 내 거 니 거 따질 시간에 가정이나 잘 들여다볼 걸. 설마 남편이 우리를 망치려고 그러겠나 싶은 것이 미안한 생각도 들었거든요. 내가 강사들이랑 원생들 관리 잘하고 있을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 미안해. 그동안 너무 내 거라고 당신을 생각 못했나 봐. 동료쌤들 다 그만두고 너무 내가 예민해져 있었어. 아무래도 날 제일 생각해주는 게 당신일 텐데 말이야. 좀 쉬어야 할 때가 왔나 봐.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고마워.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바람대로 강의 횟수를 줄이고 임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나이도 나이인 터라 조급함이 많이 앞섰는데 역시나 임신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어떻게 쉽게 임신이 되겠어. 문제 없을 거야. 그래도 요즘에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나도 혹시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절대 문제 없어. 당신이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도 있었고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서 아무래도 영향이 갔겠지. 그래 알겠어. 기다려볼게. 남편은 옆에서 용기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어려운 것이었어요. 원장님, 요즘 병원 다니는 거 흠도 아니에요.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그럴까요? 그래도 남편은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주의여서.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자녀 계획이 있다면 시도해보는 게 맞죠. 동료 선생님 말에 병원을 결정했고 남편은 설득했어요. 나 바쁜 거 알잖아. 너 강의 줄이고 내가 수업 더 나가는 거 알면서 꼭 이래. 지금 우리 학원 잘하면 확장할 수도 있어. 아기보다 그게 더 중요해? 내 학원이지만 그래도 1순위는 가정이고 싶어. 철없는 이야기한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 학원이 못 따라갈 만큼은 만들어야지. 당신 웃긴다. 나보고 가정을 챙기라고 하더니 자기야말로 가정에는 관심도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애를 낳으려면 경제적으로 기반이 갖추어져야 하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도 충분하다고 느껴 나는. 당신이 가정에 충실하니 내가 바깥일하면서 조금 단단하게 다져놔도 되잖아. 그래도 난 안 되겠어. 빨리 가서 병원 진료도 받아보고 확실해지고 싶어. 문제 없다니까 그러네. 네가 그렇게 조급해하니까 더 그런 거야. 조금 여유를 가져봐. 임신을 준비하니 남편은 오히려 여유를 가지며 기다리자고 했고 그 말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네요. 나보고는 강의수 줄이고 아이를 갖자고 하더니 당신이 이렇게 할 줄 몰랐어. 기다리면 된다는 거지. 꼭 그렇게 나를 올가매하겠어? 학원도 바빠서 힘들다. 남편이 협조를 하지 않아 임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강의를 덜 하면서 집에 있는 저를 탓하셨어요. 다 좋은데 어쩜 너는 애를 못 갖니? 이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나 보다. 신혼 때야 뭐 임신하겠거니 하고 너 스트레스 안 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조금 아쉽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에휴, 손주나 보고 죽으려나 모르겠다.
빨리 대를 이어야 할 텐데. 어머님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협조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실망감이 더 커져갈 때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닥달을 당했는지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소원이라는데 들어줘야지. 그래 자기야 잘 생각했어. 고마워. 싫다는 남편을 겨우 이끌고 병원에 가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그것마저 귀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난임 치료가 이어졌죠. 하지만 치료를 오래 하기도 전에 남편이 추천한 동료 교사들 중 한 명과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원장님만 알고 계세요. 강의수 줄이시고 학원 덜 나오시는 동안 둘이서 얼마나 해먹었는 줄 아세요? 저도 부원장님 소개로 들어온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말씀드려요. 사실인가요? 네, 사진도 있어요. 원장님 안 계실 땐 그 상간녀가 본인이 원장 행세도 한다니까요. 여기 선생님들이 쉬쉬해서 그렇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왜 학원에 나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아이 핑계를 대며 강의를 줄이라고 했는지 말이에요. 바보 같은 저는 그저 남편이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그런다고만 생각했어요. 아니, 네가 오죽 못 났으면 애가 바람이 났겠어? 그거 남자 탓할 거 없어. 네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주기를 했냐 뭘 했냐?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딸처럼 생각했다면서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냐? 됐다 이거야. 나도 애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너 끝내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여자 똑똑한 거 다 필요 없어. 결혼을 하면 애를 낳고 가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게 진리야. 어머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 난 아쉬울 것 없다. 내 아들도 이제 강남에서 잘 나가는 유명 학원 강사인데 내가 너한테 아쉬울 게 있겠니? 애도 못 낳는 너한테 미련 없어. 어머님의 본심에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날부터 전 이혼을 준비했어요. 아이도 못 낳았으니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종용당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서글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의지할 데가 없었거든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일어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남편만 믿고 내 학원을 등한시했나 싶기도 한 게 참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고 제 자신이 멍청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모든 걸 처음으로 되돌려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이혼? 그래, 어차피 마음 떠나는데 왜 같이 사니? 당신 마음대로 사랑하는 여자랑 살림 차려. 나도 잡을 생각 없으니까. 내 학원에서 몸만 나가면 될 거야. 헐씨고, 너 자신감이 꽤 넘친다. 내가 안 넘칠 게 뭐야? 뭐가 아쉽다고 너라는 인간과 인연을 부여잡니?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너도 참 인생 모른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인생을 모르다니? 남편은 이혼하자는 제 말에 저를 비웃었고 그 이유는 제가 학원 경영에 소홀한 틈을 타 제 수강생들을 빼돌려 학원 옆에다가 학원을 차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배신감으로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이었죠. 워낙 네가 수강생이 많았잖아. 너 쉬는 틈에 다 물밑 작업 해놨지. 나한테 어떻게 이래? 그러니까 그냥 고분고분 살았으면 좋잖아. 왜 이혼을 한다고 설쳐대? 그리고 여자가 학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냐? 나랑 너랑 공동 원장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 남편인데 네가 원장을 하는 게 말이 돼? 당연히 내 돈으로 차렸잖아. 부부 사이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이미 결혼하는 순간부터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는 남편이었고 전 상간녀 소송을 포함해서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부모도 없는 거 떠받들고 사느라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잘 됐다. 어머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너 지금까지 애 못 낳는 거 내가 참아준 거 아니? 그런데 네가 이깟 일로 큰소리치고 이혼을 요구해? 그럼 다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애도 못 낳는 주제. 내가 사실 너 이혼시키려고 했어. 김씨 집안 태를 끊어놔도 유분수지. 그런데 네가 이렇게 이혼을 한다고 하니 아주 속이 시원하다. 내 아들 실속도 챙겼겠다. 이제 내 눈앞에서 꺼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요. 막말로 너무 잘난 것도 문제야. 부모도 없는 게 뭐가 그리 잘났다고? 난 너 애초부터 짜증났다. 내 아들 부원장이나 시키고 지가 원장? 참네. 그럼 그동안 저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가식이었다고요? 당연하지. 네가 돈 좀 있고 우리 아들 옆에 있으면 아들이 굶지는 않겠다 싶어서 너한테 알랑방구 좀 낀 거야. 자식 위에 뭘 못하니? 솔직히 너 같은 천혜구아를 내가 인정했을 것 같아? 당신 상간녀 소송해도 어차피 얼마 못 챙겨. 그래봤자 모든 걸 잃는 건 당신이라고. 이 바닥에서 남편한테 버림받고 수강생들 다 나가고 당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하나 있는 그 학원이라도 얼굴 쪽팔리지 않고 운영하게 조용히 넘어가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래? 넌 죄 없지. 다만 내 야망을 네가 담을 그릇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지만 마음은 위로받지 못했어요. 넌 아무 죄 없어. 인생 한 번쯤 실현 있는 거다. 그 썩을 놈들.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았나 싶어. 그런 말 말어. 나도 네 엄마 떳떳하게 보려면 너 악착같이 일으켜야 하니까. 걱정 마. 이모가 있잖아.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이모가 있어도 외롭잖아. 그런 말 말아라. 난 너 조카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우리 잘해보자. 너 할 수 있어. 이모가 최대한 도와줄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능력 있지, 강의 잘하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능력을 썩혀? 걱정 마. 넌 잘 될 거야. 이모 고마워. 이모 없었으면 진짜 어땠을까? 애 없을 때 갈라선 것도 다행이야. 그 옆에네 너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니만 관상은 무시 못한다더니 딱 배신자 관상이잖니. 두고 봐라. 죄 없는 사람한테 눈물 내면 본인이 피눈물 나게 되어 있는 법이야. 넌 아무 생각 말고 학원이랑 네 체계에만 신경 써.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모는 제 정신을 딱 차리게 말씀을 해주셨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선생님, 더 이상 강의도 잘 안 한다고 하셔서 옆 학원으로 옮긴 건데 병원도 다니고 몸도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화이팅 넘치는 선생님한테 강의받아야죠. 이제 몸 다 나았어요. 건우 저한테 다시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도 이미 다 끊어놓은 건데 여기 부원장님이 차린 거잖아요. 사실 상도가 없는 건 우리도 알지만 애 엄마들 마음이 다 똑같죠. 화이팅 넘치고 우리의 성적 더 올려줄 선생님 찾아가는 거. 네, 그렇군요. 그리고 부원장님이 실력도 좋으시고 또 원장님보다 학위도 더 높다면서요. 이미 엄마들 소문에 파다해요. 같은 값이면 더 잘난 사람한테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섭섭히 생각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에게 등을 돌린 학부모님들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의에 대한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한 학부모들이었죠. 전 그렇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죠. 내가 잘못했고 내 발등을 찍은 것도 온전히 저라고 생각이 드니 받아들이기가 수월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올라오는 우라가 절 화나기도 했죠. 너도 반성해. 이후에 어찌됐던 간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네 탓도 있잖니. 이모, 나 반성하고 있어. 내가 학원을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사실 남편이 잘해주길 바라고 있었나 봐. 내 학원인데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래, 넌 할 수 있어. 앞만 보고 달렸어요.
같은 바닥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 껄끄러웠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그의 진심을 알아주듯 다시 차츰차츰 예전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고, 전 남편과 이혼 소식을 들은 예전 동료들도 하나둘 제 곁으로 다시 찾아와 주었어요. 그때 쌤 진짜 오해했잖아요. 우리 국내파라고 무시한 줄 알고. 근데 역시 부원장이 이간질한 거였다니까? 애초에 자기 사람들로 물갈이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도 이렇게 오해 풀어줘서 고맙네.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요. 아니에요. 원장님이 그래도 먼저 연락해줘서 놀랐어요. 사실 소문은 익히들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싶었거든요. 앞으로 저희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와 강의를 같이 시작했던 동료들이었기에 가능했었죠. 그리고 전 딱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만 생각하며 일을 했고, 같은 업계지만 최대한 남편의 소식을 애써 모른 척하며 지냈어요.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났을까요? 나 병원 좀 다녀올게요. 네, 원장님, 안색이 안 좋아요. 요 며칠 무리를 해서 그런지 하혈이 잦아져 산부인과에 방문한 날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을 마주쳤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입에 풀칠은하면서 사나보다? 여전하네. 그러게요. 뻔뻔하게 저한테 아는 척을 다 하시네요. 역시 세상 참 좁아요. 많고 많은 산부인과에 원수보다 못한 인간들을 만나다니. 뭐야? 너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야? 어른도 어른다워야 하죠. 아,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보네요. 그때 내가 버린 전 남편 주워다 잘 쓰고 있나 봐요. 원장님은 여전하시네요. 아니다, 이제 원장도 아니지. 전 덕분에 오빠랑 지금까지 깨벗고 살고 있어요. 잘난 여자 모시고 사느라 힘들었다고 하던데. 저랑은 얼마나 금슬이 좋은지 원장님이 갖고 싶던 애도 금방 생겼는걸요? 새며느리 배준바, 따가들 같지 않니? 임신 못한다며 날 이혼시킨 시모와 우연히 산부인과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절 비웃는 상간녀도 같이 있었어요. 임신했구나. 근데 그게 말이 되나? 아주머니, 아들 고자인 거 몰라요? 뭐? 고자? 너 그 입 못 다물어? 어디서 이게 막말이야, 고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새며느리가 지금 아들 가졌는데. 그 아들, 아주머니 친손 좀 맞대요? 당신 지금 이거 나 모욕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 오빠 애가 맞지. 어떻게 내 애를 가지고 그런 막말을 해? 연기를 하려면 정도껏 해. 내 전남편 고자야. 무정자증이라고. 못 믿겠으면 확인해봐. 아줌마, 저희 그때 이혼 전에 난임병원 다녔던 거 아시잖아요? 어머님, 저 여자 또라이인 거 아시잖아요. 저 여자 말 믿는 거 아니죠? 뭐? 도대체 뭐가 진실이야? 또라이라니. 너 그 애가 네 남편 애라는 거 장담할 수 있어? 아줌마, 저 여자 가정 있는 남자 후려쳐서 가장 파탄낸 인간이에요. 저 따위 인간이 하는 말을 믿어요? 하긴 당신 아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뭐? 당신 말 다 했어? 본인이 가정을 잘못 돌봐서 이혼당해놓고 누구 보고 파탄자래? 넌 정신 좀 차려야겠다. 인성이 글러도 너무 글렀어. 전 시모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난리가 났고 3초 뒤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너 임신했다고 내가 차며 집이며 다 해줬는데 얘 말이 사실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어머님 놓으세요.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했다고요. 예상보다 빨라지게 됐는데 이거 참 안 됐네요. 진짜 가지가지한다. 인간이 어쩜 이렇게 말종인지 말종끼리 만나서 아주 꼴 우습네. 뭐라고요? 말종? 애도 못 낳아서 소박맞은 주제 나한테 말을 막 하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에게 패대기 쳐진 전 남편의 상간녀였고, 임신한 채로 패대기 쳐진 상간녀를 병원 사람들은 부축해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이거 동영상 찍어서 가보로 간직해야 하나? 아줌마 그렇게 아기아기 노래를 부르더니 당신 아들이 무정자증인 것도 몰랐어? 하긴 당신 아들이 그 병원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혼자만 잘난 줄 알고 살았으니 본인이 무정자증인 것도 몰랐겠지. 너 그 말 사실 아니기만 해봐. 맞을 거야. 그때 병원에서 전 남편인 것도 모르고 나한테 남편 연락 안 된다면서 무정자증이라고 얘기해줬거든요. 다만 그 병원은 나랑 이혼한 걸 몰랐겠지. 그렇게 애가 진다고 병원까지 갔는데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할 줄 그 병원은 알았겠어요? 시모는 거의 혼절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들이닥치더라고요. 너 왜 나 무정자증 이거 말 안 해줬어? 내가 너한테 왜 따로 연락해야 하는데? 이제 남인데 왜 전해줘야 하냐고.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래도 이런 중요한 얘기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니네 사랑 영원할 것처럼 굴더니 어때? 니네 사랑이 별거 아니었지? 진짜 웃긴다. 걔가 그럴 리가 없어. 날 얼마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래, 니네 사랑 특별하고 영원하겠지. 그래서 남의 애 가지고 니 애라고 하디? 말도 안 돼. 아니라고 해. 나 무정자증 아니라고 하란 말이야. 못 믿겠으면 그 병원 가서 확인해. 전 남편은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모든 걸 확인했고 본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였죠. 그리고 곧 학원가에는 또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아닌 팩트지만요. 그거 알아? 그 학원 원장이랑 강사랑 부부였는데 강사가 다른 강사랑 붙어먹고 애까지 가져서는 뒤통수 쳤대잖아. 어머 진짜? 그럼 그 원장은? 알고 보니 애를 못 낳는데나 봐. 근데 그 강사가 얼마나 학원에서 나오는 돈들을 횡령했는지 말도 못한대. 그 원장이 여자 강사한테 모든 회계를 맡겼었나 봐. 어머 웬일이야. 그 원장 불쌍해서 어떡해? 불쌍하긴. 그 원장도 저기 학원 원장 뒤통수 치고 여기다가 차린 거잖아. 돌려받은 거지. 그때 붙어먹은 강사가 지금 이렇게 또 뒤통수를 친 거야. 어머 진짜? 그 원장이랑 그랬다는 게 소문이 아니었구나. 진짜 기가 막혀. 이래서 사람은 나쁘게 살면 안 된다니까. 그대로 돌려받았잖아. 아마 회계장부 거의 다 그 여자한테 맡겨서 학원 문 닫을 지경이래. 빚이며 뭐며 엄청나다나 봐. 아우 어쩜 좋아. 하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그러게. 아 그래도 그 원장은 이제서야 속에 있는 채증이 내려갔겠네. 그래. 그 원장 강의도 잘하고 실력도 있는데 그렇게 뒤통수 맞고 보란듯이 제기해서 재혼도 하고 지금은 더 잘 나가. 다행이다 진짜. 우리 애들도 옮겨야겠어. 저기 학원 못 다니겠다. 아주 콩걸 학원이 따로 없네. 그치 여기로 옮겨. 여자 원장 실력이 좋아. 그렇게 전 남편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모든 회계를 와이프에게 맡겨뒀던 터라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학원과 소문은 무서웠어요. 저 역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했거든요. 그러게 누가 날 믿으래? 당신도 당신 전 와이프 뒤통수 쳐놓고 왜 나한테 그래? 그래도 네가 어떻게 이래? 내 애라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네가 고자인 줄 내가 알았겠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이제야 찾은 사랑 찾아 갈란다. 깔끔히 이혼해줘. 상간남 소송을 걸든 뭘 하든 어차피 너랑 끝내면 그만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네 잘못이잖아. 뱃속 아기가 네 아기가 아닌 거 알았는데도 나랑 살고 싶어? 나 내 아빠랑 이제 살림 차릴 거야. 너 절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래 맘대로 해. 제발 돌아와 줘. 내가 그 애 잘 키울게. 미쳤어? 정신 차려. 네 애 아니라고. 그리고 애 아빠가 버젓이 있는데 네가 왜 애 아빠를 하려고 해. 그냥 너한테 상간 소송 비며 뭐 위자료 다 줄 테니까 법대로 해. 어차피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 내가 무서울 게 뭐야? 난 전 와이프도 버리고 뒤통수 쳐가면서 너와의 사랑을 지켜냈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야. 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 그때 네 와이프 뒤통수 쳤을 때 나랑 똑같이 행동한 거 아니야? 그건 널 사랑하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나도 이해해줘. 나도 내 아빠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해왔던 거 나도 똑같이 하는 거니까 제발 이해해줘. 그리고 날 좀 놔줘. 나도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고 싶을 뿐이야. 더 이상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깔끔히 끝내자. 더 이상 네 비위 맞추는 거, 니네 엄마 비위 맞추는 거 힘드니까. 어디 고자 주제에 나랑 같이 살려고 해. 몰랐으면 몰랐지? 난 너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전 남편은 본인의 와이프를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고 상간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까지 진행을 하였어요. 하지만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횡령 고소는 가족간이라고 잘 성립되지 않았다고 했죠. 내 남편 돈이 내 돈인데 왜 내가 이 돈을 토해요? 남편이 나한테 맡겼고 내 돈이라고 했다고. 이 풀려시 같은 것. 네가 우리 아들 꿰어내서 이 학원으로 들어오는 돈 다 빼돌렸잖아. 당신 아들이 멍청해서 나한테 모든 걸 맡긴 탓을 해야지.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하든 말든 당신들이 뭔 상관? 어쩜 그리 뻔뻔하냐. 당신이 이 사람 전부인 쫓아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아무리 상간녀로서 있었지만 그때 나도 당신이 너무하다고 느꼈으니까. 전 그냥 나쁜 년이에요. 그리고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란다고. 우리 어차피 다 도찐겠지 막장 아니에요? 남편 와이프는 뻔뻔하게 나왔어요. 이혼과 상간에는 성립이 되었고 전 남편에게 소정의 위자료만이 돌아가게 되었다고 했죠. 일이 이렇게 되자 전 시어머니는 제 학원까지 찾아오셨어요. 너한테 미안했다. 내가 우리 아들 주제도 모르고 너한테 아이를 강요했어.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혼은 꼭 그것 때문은 아니니까. 혹시 재혼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이랑 다시 차려보는 거 어떠니? 돌았어요? 저 재혼했고 아이도 가졌거든요. 그때 산부인과에도 그래서 간 거예요. 하혈을 하길래 혹시 우리 아기가 잘못됐나 해서. 뭐야? 재혼? 아, 아까운 색시 하나 놓쳤네. 아, 이제 와서? 아, 진짜 제가 맞았던 뒤통수 맞아본 소감이 어때요? 그냥도 나쁜 년이지만 당신, 그리고 당신 아들도 만만치 않잖아. 제발 마음 좀 돌려줘라, 응? 아니, 우리 아들 체기해야 하는데 지금 너한테밖에 비빌 데가 없어. 어쩌라고요?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 제기해야 하는데 제 발판이 필요해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 아들 본인이 본인 신세 망친 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런 싸구려 무릎 필요 없어요. 아직도 소름 끼쳐. 당신이랑 당신 아들. 그래도 나도 너무 당신과 당신 아들을 믿었으니 잘못한 거겠지. 그러니까 당신 아들도 그 여자 믿은 걸 반성하라고 하세요. 별 수 있나요? 전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고 눈물만 떨굴 뿐이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곧 전 남편의 학원은 잘못된 회계 경영으로 빚이 많아져 결국 남한테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짐을 싸고 학원에서 나오는 날 저와 마주치게 되었죠. 이제야 짐 싸서 나가네. 내 뒤통수 치고 야망 있게 학원 하나 설립하더니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 나 망하길 네가 기도했지? 너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난 제기했어. 덕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나 곧 지방에 학원 하나 더 낼 거야. 너랑 이혼하고 만난 지금 남편이 도와주거든. 똥차가니 벤츠 오더라? 덕분에 아기도 갖고 나 너무 행복한 거 있지? 오늘의 사태를 생각하며 평생 반성하며 살길 바란다. 전 남편은 제 앞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지만 어찌할 도리는 없었어요. 결국 배신자의 최후였거든요. 전 그 뒤로 아이를 낳았고 드디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여보, 고마워. 새삼스럽게 무슨. 재혼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날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내가 강의만 할 수 있게 뒤에서 서포트 해주잖아. 너무 고맙지? 능력이는 우리 와이프 실력 섞이면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받쳐줄게.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남편을 얻었나 몰라. 좋은 남편만이게 우리 부모님도 자기라면 꿈뻑 하시잖아. 정말 고마워. 지금의 남편도 절 사랑해주지만 결혼한 전적이 있는 저를 온전히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신 분은 지금의 시부모님이에요. 어찌나 사랑이 깊으신지 지금까지 물 한 방울 묻혀본 적이 없네요. 불면 날아갈까 저를 늘 아껴주시고 단 한 번도 굳은 일을 못하게 해주시는 우리 시부모님에게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조카 성공할 줄 알았다. 이래야 내 조카지. 내가 이제 니네 엄마 아빠 볼라지 생겼네. 너무 고마워. 이모, 내가 고맙지. 이모가 언제나 내 옆에서 응원해줬잖아. 내 응원이 도움이 됐어? 에휴, 그때는 네가 어떻게 될까봐 괜히 센 척하면서 아무 일 아니라고 했는데 얼마나 심장이 조마조마했는 줄 알아? 너 무슨 일 날까봐. 니네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너 뒤통수 맞았을 때, 그때 내가 정말 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고 힘들었어. 이제 너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두 발 뻗고 자겠어. 고마워 이모. 정말 이모의 따끔한 한마디가 아니었으면 나 제기 못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데 그때는 왜 좌절했는지 몰라.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러니까 건강만 하셔. 그래, 우리 조카 효도나 한번 받아보자. 이제 내가 당당하게 나한테 효도하라고 해야겠어. 이제 웃는 일만 있을 거야. 지금 네 신랑 그리고 너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 정말 흔치 않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 알겠어 이모. 걱정하지 마. 제 초년 인생이 불운하고 너무나도 슬펐지만 지금 그 불운을 이겨내고 행복해져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아마 그때 불운을 겪어내지 못했다면 이 행복을 누릴 수도 없었겠죠. 지금은 큰 학원을 넘겨주고 작은 학원만 운영하며 아이와 육아 병행하며 살고 있어요. 목표만을 뒤쫓던 저였기에 이런 소소한 행복과 가족 간의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인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페이지를 잘 써내려갈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릴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